여러분, 중국에서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베이징 공항에서 몽골 출신 한국 여성에게 중국 공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한국 사람이라고. 말도 안 돼. 베이징 공항에서 한국 여권을 들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갑이 채우고 여권을 압수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인데요. 그러나 1시간 후 그 공안들을 연신 사과하며 보내줬다고 합니다. 도대체 한국 여권이 무슨 힘을 가졌기에 중국 공안들을 움직이게 한 것일까요? 중국에서 발생한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몽골 울란바토르 출신 투야입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간호사로 살고 있습니다. 작년 겨울 할머니와 함께 평생 처음으로 중국 베이징 여행을 떠났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날의 기억은 제 인생에서 가장 모욕적인 순간인 동시에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기도 했죠.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출국장에서 한국 여권을 제시했는데 심사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영어로 몽골인이 어떻게 한국 여권을 가질 수 있지?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한국으로 귀화했다고 정중히 설명했죠. 그런데 심사관은 믿지 않더군요. 곧 2명의 공안이 와서 저를 별도 조사실로 데려갔습니다. 할머니는 당황해서 몽골어로 물었어요. 무슨 일이니? 왜 우리를 데려가는 거지? 하지만 아무도 할머니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조사실에서 공안은 제 여권을 마치 장난감처럼 만지작거리며 동료들에게 보여주었어요. 봐, 이게 진짜 같아. 몽골인이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저는 한국어, 몽골어, 영어로 설명하려 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위조 여권 소지 혐의라며 저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할머니가 지켜보는 앞에서요. 할머니는 겁에 질려 떨고 계셨습니다. 평생 몽골을 떠나본 적 없던 할머니에게 이건 너무 큰 충격이었죠. 더구나 고혈압약 복용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이 할머니 건강에 어떤 영향을 줄지 걱정됐어요. 수갑을 차고 앉아있는 동안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저는 법적으로 한국인인데 외모 때문에, 출신 때문에 이런 대우를 받다니.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목이 메어왔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울면서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 눈빛에는 걱정과 함께 무력감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8년 동안 한국에서 쌓아온 정체성이 단 몇 분 만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공안들은 저를 마치 범죄자처럼 취급하며 계속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이 여권을 얻었는지, 누가 만들어줬는지, 중국에 왜 왔는지. 제 설명은 전혀 듣지 않았죠. 제가 한국 대학병원 간호사라고 말해도 그들은 비웃기만 했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났습니다. 한국 영사관에 연락해야 한다는 것. 간신히 전화 한 통을 허락받았고 떨리는 손으로 주중 한국 영사관 긴급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징 공항에 있는 한국 국적자 투야라고 합니다. 지금 위조 여권 혐의로 수갑이 채워진 상태입니다. 말을 하는 동안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행히 전화를 받은 직원분이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고 도움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진정하세요. 지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영사님이 직접 공항으로 가실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조금 안심이 되었지만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공안들은 제 전화 내용을 못 알아듣자 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봤어요. 제가 무슨 음모라도 꾸미는 것처럼요. 할머니는 벽에 기대앉아 계속 몽골 전통 기도문을 속삭이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더 아팠어요. 할머니의 80세 생일 선물로 계획한 여행이 이렇게 되다니.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이 열리며 2명의 한국인이 들어왔습니다. 한 분은 한국 외교관 신분증을 보여주며 중국어로 경찰들과 대화를 시작했고 다른 한 분은 저와 할머니에게 다가왔어요. 투야 씨, 최 영사입니다. 걱정 마세요.
저희가 모든 일을 해결할 겁니다. 제 이야기는 몽골 울란바토르 외곽 게르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가족은 대대로 유목민이었어요. 어린 시절 기억은 끝없이 펼쳐진 초원과 양떼, 그리고 하늘을 덮은 별들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몽골의 경제적 혼란기가 찾아왔고 유목 생활은 점점 어려워졌죠. 아버지는 일자리를 찾아 울란바토르로 이주했지만 도시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알코올에 의존하게 됐고 가정은 더욱 어려워졌어요. 저는 14살 때부터 시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오후에는 시장에서 물건을 팔았어요. 겨울은 특히 힘들었습니다. 영하 30도가 넘는 추위 속에서 손이 얼어붙는 것 같았죠. 게르촌 생활은 그 자체로 고된 싸움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학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공부만이 이 가난에서 벗어날 길이라고 믿었거든요. 엄마는 항상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투야, 넌 특별한 아이야. 내 눈빛이 달라. 공부해서 크게 성공할 거야. 몽골 학교에서 저는 수학과 과학에 특히 흥미를 느꼈고 선생님들께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갈 형편이 안 됐어요. 집안 형편이 더 어려워졌고 아버지는 결국 간경화로 돌아가셨습니다. 17살 때 제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몽골에 온 한국의료봉사단을 만난 거예요. 이 박사님이란 분이 계셨는데 할머니의 관절염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할머니는 전통 몽골 의학에 능통하신 분이었고 이 박사님과 의학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저는 통역을 도우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이 박사님은 저를 눈여겨보시더니 넌 총명하고 끈기가 있구나. 한국에서 공부하면 인생이 바뀔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제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그곳에서의 기회에 대해 꿈꾸기 시작했죠. 이 박사님은 떠나시기 전에 한국어 교재와 mp3 플레이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의 보물이 됐어요. 낮에는 시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촛불 아래서 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글 자모음부터 배우기 시작했어요. 발음이 어려웠지만 반복해서 따라하며 익혔습니다. mp3에 있는 대화 내용을 따라 말하면서 말하기 연습도 했어요. 2년 동안 열심히 한국어를 독학하고 19살에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처음으로 몽골을 떠나는 순간이었죠. 가슴은 설렘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공항에서 저를 꼭 안아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투야, 꼭 돌아와. 하지만 그 전에 내 꿈을 이루렴.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이고 건물들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았죠. 처음엔 언어 장벽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책으로 배운 한국어와 실제 사람들이 쓰는 한국어는 달랐어요. 첫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간병인으로 일하면서 매일 밤 한국어 공부를 했어요. 손님들이 쓰고 버린 신문을 주워 읽고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며 발음을 따라 했습니다. 서울의 작은 요양원에서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도 서툴고 의사소통도 어려워 많이 혼났어요. 환자들 중에는 저를 무시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야, 너 한국말 제대로 못하면 이런 일 하지 마.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그래도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어르신들도 많았어요. 특히 김할머니는 제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셨고 한국 문화와 예절도 알려주셨습니다. 일하던 요양원에서 한 간호사 선생님이 저를 격려해 주셨어요. 투야, 넌 환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참 좋아. 간호학을 공부해보는 건 어때? 그 말씀이 제 두 번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야간 대학에 지원했고 장학금을 받아 간호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대학 생활은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낮에는 간병인으로 일하고 저녁에는 수업을 들었어요. 시험 기간에는 새벽까지 공부하고 바로 일터로 향했습니다. 몸은 항상 피곤했지만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했어요.
한국 학생들 사이에서 외국인으로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토론 시간에 제 발음이 이상하다고 비웃는 동료들도 있었죠. 특히 해부학 실습 시간이 어려웠습니다. 한국어로 된 전문 용어들을 외우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밤마다 카드를 만들어 용어를 외웠습니다. 시험 전날에는 잠도 못 자고 공부했어요. 하지만 그 노력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첫 학기를 우등생으로 마쳤고 교수님들께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2학년부터는 임상 실습이 시작됐습니다. 병원에서 실제 환자들을 만나는 일은 설레면서도 두려웠어요. 첫 실습날 한 환자분이 제 이름표를 보더니 물으셨습니다. 투야, 이름이 특이하네.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저는 긴장한 채로 몽골에서 왔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그분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오, 정말요? 제가 젊었을 때 몽골 여행을 꿈꿨었어요. 그곳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그 순간부터 저의 출신이 오히려 장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환자들과 대화할 때 몽골 이야기가 좋은 주제가 됐어요. 하지만 모든 만남이 그렇게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4년 동안 꾸준히 노력한 결과 대학교를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하지만 취업의 벽은 높았어요. 면접마다 한국어가 원활하냐, 한국 문화에 적응할 수 있냐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한 면접관은 노골적으로 물었어요. 몽골 사람이 환자 케어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때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지난 5년간 한국에서 간병인으로 일하며 수많은 환자를 돌봐왔습니다. 간호학 이론만큼이나 현장 경험도 풍부합니다. 제가 몽골 출신이라는 사실이 아닌 제 능력을 보고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자리에서 탈락했지만 제 자존감을 지킬 수 있었어요. 20번째 면접에서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중소규모의 대학병원이었어요. 면접관은 제 성적과 경력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병원에 몽골 출신 환자들도 많이 오는데 당신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군요. 저는 그 병원에서 간호사 생활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고 일부러 어려운 업무를 맡기는 선배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묵묵히 제 일을 했습니다. 밤샘 근무도 마다하지 않았고 몽골어를 할 줄 아는 장점을 살려 몽골 출신 환자들을 특별히 케어했어요. 6개월이 지나자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1년이 지나자 투야 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말까지 나오기 시작했죠. 3년 동안 열심히 일한 끝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간호팀장으로 승진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 국적 취득에 도전해보기로 결심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한국은 제 삶의 터전이 되었고 더 많은 기회를 얻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국적 취득 과정은 길고 복잡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국어 시험, 역사 시험, 면접까지 모든 과정을 거쳤습니다. 27살 생일날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국적 취득 통지서였어요. 그 종이 한 장이 주는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 여권을 손에 쥐었을 때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이제 저는 법적으로도 한국인이 된 것입니다.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3개월은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우편함을 확인했고 결과가 늦어질수록 불안해졌어요. 그러다 마침내 생일날 그 소식을 받았습니다. 봉투를 열자마자 국적 취득 허가라는 글자가 보였어요. 그 순간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혼자 집에서 펑펑 울었어요. 8년 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할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할머니, 제가 한국 국민이 되었어요. 할머니는 전화기 너머로 우시면서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때 오래된 약속이 생각났어요. 어릴 적 할머니와 함께 세계 지도를 보며 언젠가 한국 여권으로 할머니를 세계 여행에 모시고 가겠다고 약속했었죠. 할머니는 이제 80세. 평생 몽골을 떠나본 적이 없으셨습니다.
몽골의 전통 의학으로 많은 사람을 치료하며 살아오셨지만 세계를 볼 기회는 없었어요. 저는 그 약속을 지킬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의 80세 생일 선물로 베이징 여행을 계획했어요. 중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할머니가 항상 관심 있어 하시던 전통 의학의 본고장이기도 했습니다. 여행 준비를 하면서 가슴이 설레었어요. 처음으로 한국 여권을 사용하는 해외여행. 그것도 제가 가장 사랑하는 할머니와 함께.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호텔을 알아보고 방문할 장소들을 리스트업했습니다. 특히 할머니가 관심 있어 하실 베이징의 전통의학 박물관과 약초 시장을 꼭 방문하기로 했어요. 할머니를 모시러 몽골로 갔을 때 할머니는 이미 짐을 다 싸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평생 처음 타는 비행기라 긴장하셨지만 설렘이 더 컸어요. 우리 투야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이런 선물까지 주다니. 할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저희가 비행기를 타고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호텔로 가는 길에 할머니는 베이징의 거대한 빌딩들과 번화한 거리를 보며 연신 놀라워하셨어요. 행복한 여행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출국장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죠. 제 한국 여권이 위조 의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베이징에서의 3일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자금성을 구경하고 만리장성에 올라가고 전통의학 박물관을 방문했어요. 할머니는 특히 중국 전통 약재 시장에서 눈을 떼지 못하셨습니다. 현지 한의사들과 몽골어와 중국어가 섞인 언어로 열띤 대화를 나누기도 하셨어요. 저는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이 여행을 계획하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베이징 마지막 날, 다음 여행지인 상하이로 가기 위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출국 심사대로 향했어요. 차례가 되어 한국 여권을 제시했을 때였습니다. 심사관은 제 여권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갑자기 수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를 한참 쳐다보고 난 뒤 여권을 다시 확인하더니 동료들을 불렀습니다. 이 여권이 진짜인지 확인해봐. 중국어로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한 심사관이 제게 영어로 물었어요. 이게 당신 여권이 맞습니까? 저는 당연히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한국 국적을 어떻게 취득했죠? 저는 귀화 과정을 설명했지만 그들은 믿지 않는 눈치였어요. 곧 2명의 공안이 나타났고 저와 할머니를 별도 조사실로 데려갔습니다. 할머니는 겁에 질려 저를 붙잡으셨어요. 무슨 일이니? 왜 우리를 데려가는 거지? 저는 할머니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사실 저도 무서웠습니다.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한국어, 몽골어, 영어로 설명하려 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한국 국적을 어떻게 취득했는지 설명해 보세요. 저는 몇 번이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의심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공안이 위조 여권 소지 혐의라며 저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이 광경을 보고 충격에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할머니가 걱정됐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약 드실 시간이에요. 그러자 한 경찰이 가방에서 약을 꺼내도록 허락했습니다. 다행히 할머니는 약을 드실 수 있었어요. 수갑을 차고 앉아있는 동안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저는 법적으로 한국인인데 외모 때문에, 출신 때문에 이런 대우를 받다니.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목이 메어왔습니다. 경찰들은 저를 마치 범죄자처럼 취급하며 계속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이 여권을 얻었는지, 누가 만들어줬는지, 중국에 왜 왔는지. 제 설명은 전혀 듣지 않았죠. 제가 한국대학병원 간호사라고 말해도 그들은 비웃기만 했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났습니다. 한국 영사관에 연락해야 한다는 것. 간신히 전화 한 통을 허락받았고 떨리는 손으로 주중 한국 영사관 긴급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징 공항에 있는 한국 국적자 투야라고 합니다.
지금 위조 여권 혐의로 수갑이 채워진 상태입니다. 말을 하는 동안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행히 전화를 받은 직원분이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고 도움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진정하세요. 지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영사님이 직접 공항으로 가실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조금 안심이 되었지만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1시간, 2시간. 조사실 안에서는 시간 감각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문이 열리며 2명의 한국인이 들어왔습니다. 한 분은 한국 외교관 신분증을 보여주며 중국어로 경찰들과 대화를 시작했고, 다른 한 분은 저와 할머니에게 다가왔어요. 투야 씨, 최 형사입니다. 걱정 마세요. 모든 일을 해결할 겁니다. 최 형사의 등장은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았습니다. 그분은 정중하지만 단호한 태도로 중국 공안들에게 말했어요. 이분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여권은 100% 진품이며 저희 외교부에서 이미 확인했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경찰들의 표정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형사는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더니 경찰에게 전화를 건넸어요. 알고 보니 중국 외교부와 직접 연결된 통화였습니다. 통화 내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경찰들의 태도가 급격히 달라지는 것을 보고 상황이 호전되고 있음을 느꼈어요. 이어서 박 형사라는 분도 도착했습니다. 박 형사님은 제 국적 취득 관련 서류를 모두 가지고 오셨더군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공항 고위 책임자가 직접 조사실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는 박 형사와 최 형사에게 정중하게 인사하더니 곧바로 저에게 다가와 수갑을 풀어주었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갑자기 모든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공안들은 더 이상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지 않았고 오히려 미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책임자는 계속해서 사과했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정말 유감이라고 말했어요. 최 형사는 냉정하게 대응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한국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존중해 주십시오. 조사실에서 나오자 공항 VIP 라운지로 안내받았습니다. 중국 측은 이번 일에 대한 사과의 표시로 특별 대우를 해주겠다고 했어요. 라운지에서 차와 간식이 제공됐고 저와 할머니는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최 형사는 제게 자초지종을 물었고 저는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때 최 형사가 말씀하셨습니다. 투야 씨,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을 보호합니다. 출신과 관계없이 우리 국민은 동등한 권리와 존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처음으로 국민 보호라는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처음 맞닥뜨린 위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실제로 저를 보호하기 위해 나섰다는 사실이 감동적이었어요. 이어서 박 형사가 설명해 주셨습니다. 투야 씨의 상황을 접수하자마자 본부에 연락했고 청와대와 외교부가 즉각 움직였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이 사안을 직접 챙기셨고요. 정부 고위층까지 관여했다는 말에 놀랐습니다. 제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인가요? 아니, 제가 아니라 한국 국민이라는 지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중국 외교부 담당자가 라운지로 찾아와 공식 사과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일로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며 이런 오해가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외교적 언어였지만 그들이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이 모든 일이 제가 영사관에 전화한 지 단 1시간 만에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정부의 신속한 대응과 강력한 외교력을 직접 목격하게 된 거죠. 이제는 수갑 대신 VIP 대우를 받고 있는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이 모든 상황을 보시더니 제게 속삭이셨어요. 우리 투야가 정말 대단한 나라의 국민이 되었구나. 최 형사는 우리의 여행 계획을 물었고 상하이 일정을 들으시더니
중국 측과 상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후 돌아와서는 놀라운 제안을 하셨어요. 중국 측에서 이번 일에 대한 사과로 베이징 특별관광과 상하이행 항공편 업그레이드를 제안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희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할머니는 조금 망설이셨지만 저는 이 경험을 끝까지 완성하고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특별 가이드와 함께 베이징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일반 관광객들은 입장하지 못하는 자금성의 비공개 구역까지 관람할 수 있었어요. 가이드는 할머니가 전통의학에 관심 있다는 것을 알고 베이징 최고급 한의학 병원으로 저희를 안내했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에서는 병원장이 직접 할머니를 맞이했어요. 할머니의 몽골 전통의학 지식에 관심을 보이며 2시간 넘게 의학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어서 만리장성 특별 투어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일반 관광객이 북적이는 구간이 아닌 복원된 지 얼마 안 된 한적한 구간으로 안내받았어요. 전용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니 끝없이 펼쳐진 만리장성의 장관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할머니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평생 이런 곳을 볼 수 있을 줄이야. 이 모든 게 우리 투야 덕분이야. 그날 저녁 베이징 최고급 식당에서 북경오리 정찬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 대사관의 김 대사님도 저희 테이블에 합류하셨어요. 김 대사님은 이번 일에 대해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하시며 저와 할머니의 여행이 즐겁게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식사 중에 김 대사님이 물으셨어요. 투야 씨, 한국 국적을 취득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법적 지위와 안정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한국 국적이 단순한 서류상의 신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어디에 있든 저를 보호해주는 강력한 울타리이자 세계 어디서나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신감의 원천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 대사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을 소중히 여기고 보호합니다. 출신이 어디든 피부색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우리는 끝까지 책임집니다. 그 말씀이 제 가슴에 뜨겁게 와닿았습니다. 다음 날 상하이로 떠나기 전 한국 대사관을 방문했습니다. 김 대사님은 직접 사무실로 저희를 초대하셨어요. 그곳에서 이번 사건의 전말을 듣고 앞으로 해외여행 시 주의사항과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할 수 있는 한라인 정보를 받았습니다. 대사관을 나서며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저기 태극기가 보이니? 이제 그건 내 나라의 깃발이야. 자랑스럽게 생각해. 상하이 여행은 말 그대로 꿈 같았습니다. 퍼스트 클래스로 날아가 최고급 호텔에 묵으며 VIP 대우를 받았어요. 하지만 그 화려한 경험보다 더 값진 것은 할머니와 나눈 깊은 대화였습니다. 호텔 발코니에 나란히 앉아 상하이의 야경을 바라보며 우리는 인생에 대해,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할머니는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초원에 큰 별이 떴단다. 할아버지는 그걸 보고 이 아이는 멀리 갈 운명이라고 했지. 그때는 내가 이렇게 한국인이 될 줄은 몰랐지만 할아버지 말씀이 맞았구나. 할머니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그리움이 교차했어요. 저는 한국에서의 생활, 힘들었던 시간들, 행복했던 순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간호학과에 합격했을 때의 기쁨,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인정받았을 때의 보람, 한국 친구들과 쌓은 추억들, 그리고 국적 취득 과정에서 느꼈던 복잡한 감정들까지. 때로는 제가 몽골인의 정체성을 버리는 것 같아 죄책감도 들었어요.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사람의 정체성은 여권이나 서류로 결정되는 게 아니야. 내 핏줄은 영원히 몽골이지만 내 영혼은 한국에서 성장했어. 두 나라 모두 내 일부란다. 그걸 부끄러워하지 마. 그 말씀에 큰 위로를 받았어요.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투야,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 내가 한국인이 된 것도 자랑스럽고 동시에 몽골인으로서의 뿌리를 잊지 않는 것도 자랑스럽구나. 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모두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제게 용기와 지혜를 주셨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국 여권을 들고 당당하게 입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심사관은 제 여권을 확인하고 미소를 지으며 어서 오세요. 라고 인사했어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제 이곳이 진정한 제 나라, 제 고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는 한 달간 한국에 머무르며 제 생활을 직접 보셨습니다. 제가 일하는 병원을 방문하셨고 동료들과 환자들을 만나셨어요. 할머니가 제 병원을 방문했을 때 원장님이 직접 환영해 주셨고 몽골 전통의학에 대한 강의를 부탁하셨습니다. 할머니는 기쁘게 수락하셨고 의사와 간호사들 앞에서 60년 경험을 바탕으로 한 몽골 전통 치료법을 소개하셨어요. 그 모습은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몽골로 돌아가시기 전날 밤, 우리는 한강변을 거닐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강물에 비치는 모습을 보며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투야, 이번 여행은 내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시간이었단다. 베이징에서의 일은 무서웠지만 그 덕분에 우리는 더 특별한 경험을 했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의 국민인지 알게 됐어. 저는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몽골인이 아닌 한국인이 된 것이 서운하지 않으세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아니란다. 내가 어디에서 행복하고 존중받는지가 중요하지. 나는 내가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동시에 자신의 뿌리를 기억하는 몽골인으로 살아가는 걸 지켜보고 싶구나. 할머니가 몽골로 돌아가신 후 저는 세계지도 앞에 서서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태어난 울란바토르, 제가 살고 있는 서울, 그리고 베이징. 이번 여행은 제 인생의 좌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외국인으로서의 몽골인, 한국에서의 이방인, 그리고 이제는 당당한 한국 국민. 그 정체성의 여정은 때로는 고통스러웠지만 결국 저를 더 강하고 풍요롭게 만들었어요.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병원 일과 함께 글로벌 코리안 네트워크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다양한 국가에서 귀화한 한국인들이 모여 경험을 나누고 한국 생활에서의 어려움과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고위 공직자들이 참여해 귀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도 해요. 이 모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용기와 희망을 얻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6개월마다 한국을 방문하십니다. 이제는 혼자서도 비행기를 타실 만큼 자신감이 생기셨어요. 지난번 방문에서는 제가 사는 아파트 근처 공원에서 한국 어르신들에게 몽골 전통 마사지를 가르치는 자원봉사를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언어 때문에 걱정했지만 몸짓과 제 간단한 통역으로 충분했어요. 이제 할머니는 그 공원에서 유명 인사가 되셨습니다. 가끔 베이징 공항에서의 일을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조금 두근거립니다. 그때의 무력감과 모욕감은 쉽게 잊히지 않아요. 하지만 그 경험이 없었다면 저는 한국 국적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밝은 깨달음을 가져다 준다는 걸 배웠습니다. 요즘 저는 한국 여권을 볼 때마다 베이징 공항에서의 일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여권이 단순한 신분증이 아니라 제 정체성과 자존감, 그리고 안전의 상징이라는 것을 기억해요. 한국인으로서의 삶은 종종 도전과 시련의 연속이지만 그 안에서 저는 진정한 소속감과 자부심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국적은 단순한 서류상의 신분이 아니라 소속감과 보호, 그리고 자기 정체성의 근원이라는 것을 배운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집의 의미를 깨달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 투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